Machine learning. This is just the beginning. 안녕하세요. 컴퓨터가 어떻게 사진 속 고양이나 자동차를 사람처럼 딱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이게 꼭 마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뒤에는 정말 흥미로운 인공지능 기술, 바로 합성곱 신경망 CNN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CNN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CNN이라는 게 대체 뭐고, 또 어떤 원리로 이미지를 보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기술인지 그 핵심을 좀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줄기를 딱 잡아서 당신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얽힌 걸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거죠. 맞아요. 어려운 수식이나 코드를 막 깊게 파헤치기보다는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아하 하는 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CNN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그 속을 이루는 핵심 부품들, 또 중요한 발전의 순간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CNN, 그러니까 합성곱 신경망. 이건 특히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 분석에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 공학적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CNN도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건 아니죠. 자료에도 잠깐 나오지만 1980년대에 후쿠시마 쿠니히코 교수님의 네오코그니트론 같은 초기 연구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시각 처리 방식을 좀 모방하려는 시도였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은 1989년에 얄르쿤 교수님이 제안한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CNN 구조의 원형, 그리고 이걸 학습시키는 역전파 알고리즘, 이 둘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손글씨 우편번호 인식 같은 데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럼 그때부터 바로 막 활발하게 쓰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사실 충분한 데이터도 부족했고 또 이걸 돌릴 만한 컴퓨팅 성능도 좀 모자랐죠. 진짜 빅뱅은 2012년에 터졌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 연구실에 알렉스 크리제프스키 등이 개발한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미지넷이라는 아주 큰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어요. ISLVRC라고. 여기서 기존의 모든 경쟁자들을 그냥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누르고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학계 연구 주제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계의 핵심 기술로 확 떠오른 거죠. 이게 사실 딥러닝 혁명의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알렉스넷. 그게 그렇게 중요했군요. 그럼 이 CNN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미지를 그렇게 잘 알아보는 걸까요? 여러 겹의 층, 레이어라고 하죠? 그걸로 이루어져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CNN은 마치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치면서 정보를 점점 정제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각 층은 이제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층으로 넘기죠. 첫 단계는 당연히 이미지가 들어오는 곳, 입력 레이어, 인풋 레이어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보통 224 곱하기 224 픽셀 크기의 컬러 이미지, 그러니까 RGB 이미지를 많이 쓴다고 나오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크기가 꼭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런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알렉스넷 이후에 VGG넷 같은 유명한 모델들이 그 크기를 쓰면서 약간 관례처럼 굳어진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구나 개발할 때 서로 비교하기 좀 편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미지가 가로, 세로, 픽셀 값들이랑 각 픽셀의 색상 정보, 즉 RGB 채널이죠. 이걸로 구성된 숫자들의 배열 형태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는 결국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니까요. 아하, 네. 그럼 이 숫자 덩어리가 첫 번째 작업장으로 들어가겠네요. 그게 바로 합성곱 레이어인가요? 이름부터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CNN의 심장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부르는 작은 탐지기를 쓰는 거예요. 이 필터는 이미지 위를 마치 돋보기로 훑듯이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각 위치에서 이미지의 작은 부분이랑 필터 자체의 숫자 값을 서로 곱하고 더하는 연산, 이걸 합성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수행해요. 이걸 통해서 이미지의 어떤 특정 특징, 예를 들면 뭐 수직선이라든지 수평선, 아니면 특정 색깔 영역, 뭐 질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감지해내는 거죠. 아, 마치 그 특정 무늬를 찾는 스캐너가 이미지 전체를 쓱 훑으면서 여기 이 무늬 있다 하고 딱 표시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 필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건가요? 어떤 특징을 찾아야 할지 사람이 미리 다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CNN의 강력함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초기에는 사람이 직접 설계한 필터를 쓰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사실. 하지만 CNN에서는 이 필터의 값, 그러니까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냅니다. 수많은 이미지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잘 인식하려면 어떤 특징들을 봐야 하는지 그 최적의 특징 탐지기, 즉 필터들을 신경망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선이나 모서리 같은 걸 찾던 필터들이 층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런 단순 특징들을 막 조합해서 눈, 코, 귀 같은 좀 더 복잡한 형태나 패턴을 감지하는 그런 필터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와, 스스로 학습해서 특징 찾는 법을 배운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이렇게 필터가 찾아낸 특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 특성 맵, 피처 맵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아요. 필터 하나가 이미지 전체를 한번 쫙 훑고 지나가면 그 필터가 감지한 특정 특징이 이미지의 어느 위치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특성 맵이죠. 하나의 합성곱 레이어에서는 보통 여러 종류의 필터를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특징을 담은 여러 개의 특성 맵이 한꺼번에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CNN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식의 핵심 원리, 즉 계층적인 특징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특징을 뽑아내는 건 알겠는데 다음 단계인 풀링 레이어는 또 왜 필요한 건가요? 이름이 뭔가 좀 줄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합성곱 레이어를 거치면 특성 맵의 크기가 꽤 클 수도 있고 정보도 좀 많아지잖아요. 풀링 레이어는 이 특성 맵의 크기를 확 줄여서 일단 계산량을 감소시키고요. 또 모델이 너무 세세한 구분까지 학습 데이터에만 딱 맞춰지는 거, 이걸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안에서 객체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더라도 동일한 특징으로 인식할 수 있게 약간의 유연성 또는 불변성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고요. 아, 효율성이랑 안정성을 높이는 거군요.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 건가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식은 최대 풀링, 맥스 풀링이에요. 특성 맵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제일 큰 값,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활성화된 특징 하나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중요한 정보는 유지하면서 데이터 크기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 평균 풀링,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해서 평균 값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중요한 신호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이군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드롭아웃이라는 것도 자주 등장하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아, 드롭아웃. 이것도 과적합을 막기 위한 또 다른 그리고 아주 독특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학습 과정 중에 신경망의 일부 노드, 그러니까 뉴런이죠. 여기서는 그냥 특성 맵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걸 무작위로 그냥 선택해서 잠시 꺼버리는 겁니다. 즉, 그 노드의 계산 결과를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롭아웃 비율이 50%다. 그러면 매번 학습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절반의 노드를 랜덤하게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학습 중에 일부러 정보를 버린다고요? 그게 왜 도움이 되죠?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반직관적이죠. 이것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특정 노드 몇 개가 너무 에이스 역할을 해서 다른 노드들이 제대로 학습할 기회를 못 얻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노드가 랜덤하게 꺼지더라도 전체 네트워크가 여전히 정답을 잘 맞추도록 강제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노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노드가 서로 협력해서 좀 더 튼튼하고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팀 훈련할 때 주전 선수 몇 명 빼고 연습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 기량 끌어올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일부러 약점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강함을 치우는 방식이군요.
야, 이거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패딩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이미지 가장자리에 뭔가를 덧대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합성곱 연산을 할 때 보면 필터가 이미지 가장자리 부분은 중앙 부분보다 좀 덜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자리 픽셀들의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또 연산을 거칠 때마다 특성 맵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패딩은 합성곱 연산을 하기 전에 이미지 테두리에 0 같은 특정 값으로 채워진 여백을 추가하는 기법입니다. 세임 패딩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면 필터가 가장자리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정보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연산 후에도 특성 맵의 크기를 원래대로 유지하거나 조절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아, 세심한 배려네요. 가장자리 정보도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나온 여러 특징 맵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플래튼이라는 단계가 있던데요? 네. 합성곡하고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로부터 중요한 특징들을 계층적으로 뽑아냈잖아요. 이 결과물은 보통 여러 개의 2차원 특성 맵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7x7 크기의 맵 64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최종적인 분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을 한 줄로 쭉 늘어놓은 형태가 필요해요. 플래튼 레이어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2차원 맵들을 마치 국수 뽑듯이 길게 이어서 하나의 긴 1차원 벡터, 즉 숫자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7, 7, 64 형태였다면 이걸 7 곱하기 7 곱하기 64, 3136개의 숫자가 쭉 나열된 벡터로 만드는 겁니다. 아, 최종 판단을 위해서 데이터를 한 질로 쫙 정렬하는 거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완전 연결 레이어, fully connected 레이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플래튼된 벡터는 이 완전 연결 레이어로 입력이 됩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모든 특징 정보들이 서로 막 복잡하게 연결돼서 최종적인 판단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털이 많고 뾰족한 귀 특징이랑 가느다란 눈동자 특징이 함께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고양이일 확률이 높다와 같은 그런 고수준의 추론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지 전체의 특징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결정 본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력 레이어에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답, 그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완전 연결 레이어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예측값을 딱 내놓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종류의 동물을 분류하는 문제다. 그러면 출력 레이어는 10개의 노드를 가지고 각 노드가 해당 동물의 확률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때 보통 softmax 같은 함수를 써서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동물이 최종 예측 결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 이진 분류,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맞추는 문제라면 sigmoid 함수를 주로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CNN의 기본 구조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쓰이는 중요한 개념들도 몇 가지 짚어주시죠. 자료에 배치 정교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배치 정교화요. 딥러닝 모델은 보통 데이터를 작은 묶음, 그러니까 배치 단위로 나누어서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각 배치마다 데이터의 분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 층을 거치면서 점점 증폭되면 학습이 좀 불안정해지거나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내부 공별량 변화, internal covariance shift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아무튼 배치 정교화는 각 층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강제로 일정하게, 보통 평균 0, 분산 1 근처로 이렇게 맞춰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각 층이 받는 입력 데이터의 스케일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학습을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학습 고속도로의 과속 방지턱을 좀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모델을 컴파일하고 학습시킨다는 말도 나오던데요. model.compile 이랑 model.fit 말이죠. 네, model.compile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학습할까 하는 전략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모델을 수정할지 결정하는 최적화 함수, 옵티마이저, ADEM 같은 게 많이 쓰이고요. 예측이랑 실제 정답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잴 건지 정하는 손실 함수, loss 펑션, 예를 들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요.
그리고 학습 중에 모델 성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그 평가 지표, 매트릭스, 액큐러시, 즉 정확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점 피트는 이렇게 설정된 전략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를 모델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중치, 아까 말한 필터 값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학습 과정을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아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컴파일, 실제로 공부를 시키는 fit 거군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면서요.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은 뭔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델을 너무 오래 학습시키다 보면 학습 데이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정작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과적합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요. 조기 종료는 이걸 막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방법인데요. 학습을 진행하면서 모델이 아직 보지 못한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성능, 예를 들면 손실값 같은 걸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 검증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이상 학습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학습을 미리 딱 멈추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았던 시점에 모델을 저장하고요. 시간도 절약하고 과적합도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 똑똑하게 멈출 줄도 아는 거군요. 학습 결과는 보통 손실하고 정확도 그래프로 확인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랑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과적합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진단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CNN의 기본 골격이랑 학습법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발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등장한 레스넷,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신경망층을 너무 깊게 쌓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그 기울기 소실,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레스넷은 잔차학습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일종의 지름길, 스킵 커넥션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00층, 심지어 1000층 이상의 아주 깊은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만들었죠. 와, 그냥 무작정 깊게 쌓는 게 능사가 아니었는데 레지듀얼이 그 한계를 딱 돌파하게 해줬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CNN이 얼마나 더 정교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킨 거네요. 그럼 이런 CNN 기술은 단순히 이게 뭐야 하고 분류하는 것 말고 또 어디에 쓰이나요? 네, 이미지 분류는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CNN은 훨씬 다양한 컴퓨터 비전 작업의 기반 기술로 확장되었죠. 예를 들어 객체 탐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미지 속 어디에, 위치, 무엇이, 종류 있는지를 동시에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모든 자동차랑 사람 주변에 네모 박스를 딱 치고 각각 이게 자동차다, 사람이다 알려주는 거죠. 욜로나 SSD 같은 모델들이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내는군요. 이미지 분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미지의 모든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카테고리, 예를 들면 하늘, 나무, 도로, 건물, 사람 같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이미지를 의미 단위로 아주 정교하게 색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랑 차선, 또 보행자를 픽셀 수준에서 정확히 구분해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겠죠. 또 의료 영상에서 종양의 영역을 정확하게 도려내는데도 이게 필수적입니다. 앱CN이나 유넷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고요. 이야, 정말 정밀한 작업이네요. 자율주행이나 의료 분야 외에 또 어떤 곳에서 이런 기술을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서 지도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특정 지역의 산림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쓰이고요. 가상 객체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거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배경 자동으로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에도 활용됩니다. 그 외에도 보안 카메라 영상 분석이라든지 공장 자동화에서 불량품 검사하는 거라든지 시각 정보가 중요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가끔은 좀 블랙박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를 좀 들여다볼 방법은 없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모델의 성능만큼이나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능력, 그러니까 모델 해석 가능성,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레이어의 특성 맵을 직접 보면서 각 단계에서 어떤 특징들이 강조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특정 필터가 어떤 종류의 패턴, 동물의 눈이라든지 특정 질감 같은 거에 반응하는지 시각화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모델이 최종 예측을 내릴 때 이미지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봤는지 히트맵, 셀리안시 맵 형태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모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컴퓨터 비전의 핵심 기술이죠. CNN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지가 입력돼서 여러 층의 합성곡과 풀링을 거치면서 특징이 추출되고 또 드롭아웃이나 배치 정교화 같은 기법으로 학습이 안정화되고 레즈넷 같은 아키텍처 혁신으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컴퓨터가 단순히 픽셀 덩어리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시각 정보를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CNN이 이미지 속 정보를 계층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초기 레이어의 단순한 특징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각인지 과정과도 유사한 면이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여러 가지 보조 기술이나 발전된 아키텍처 덕분에 그 능력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에게 좀 아하 하는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의성이나 예술적 표현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CNN 기반 기술이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화풍의 그림을 그려낸다거나 혹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도 있을까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 당신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